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언론들이 주목한 사설 5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5번째 이슈죠. 첫 번째 사설이면서 5번째 이슈는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새로 지명했지요. 심우정을 지명했습니다. 심우정은 옛날에 그 충북인가 충남지사였던 심대철 씨의 아들이죠. 아들이고 윤석열의 완전 그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의 특징은 윤석열이 앞으로 정권 남은 게 2년인데 2년 동안 같이 가면서 윤석열 그 검찰이 자기를 위협하지 않고 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충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죠. 그게 심우정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윤석열 마음대로 될지 안 될지는 뭐 가봐야 아는 거죠. 사람은.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사설부터 볼게요. 아니 경향신문부터. 친윤 심우정 총장 지명 검찰국가 공고와 우려한다. 법무부 차관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의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11일 어저께 지명했지요. 심 내정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법과 증거 법리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가 친윤 검사로 분류되고 김주현 민정수석과도 깊은 직연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는 법무부 기소시장이던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자 이를 반대하다 결재 라인에서 배제됐고 대통령 집권 후 승승장구했다. 이때 윤석열한테 완전히 잘 보인 거죠. 지금 잘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검찰 인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지금 누가 조절하고 있냐면 그 민정수석 김주현이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김주현이 옛날에 데리고 있던 사람이 심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전형적으로 이 보수 정권들이 항상 어떻게 했어요? 민정수석을 통해 갖고 법무부 장관 총장을 어떻게 했어요? 이 컨트롤하지 않았습니까? 딱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그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다 그냥 허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철저히 개혁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나 봐요, 이렇게.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 친윤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김 여사를 겨누는 수사를 친윤 검사들이 맡게 됐고 그 결과 수사 검사가 대통령 경호처 건물로 불려가 김 여사 특혜 출장 조사를 하는 수모로 이어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검찰 인사와 심 총장 인선으로 임기 후반기 검찰 조직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을 통해 통제하도록 하고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등을 이용해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뭐 뻔한 인사. 이거는 뭐 김건희 수사 덮으려고 하는 인사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한겨레 오늘 사설이 나왔어요. 김건희 출장 수사가 법과 원칙이라는 검찰총장 후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심우정이 무슨 입장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심우정이 어떤 태도로 총장을 할지 그 입장이 드러났죠. 왜냐면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김건희 출장 조사 관련해가지고 김건희가 출장 온 게 아니죠. 검찰이 출장 가갖고 조사 받고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 심우정이 뭐라고 하냐? 법과 원칙대로 한 겁니다. 그러고 있죠. 이원석은 뭐라고 했어요? 이원석은 그날 그래도 나름대로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그 원칙이 어겨졌다면서 말했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검찰이 경호처가 갖고 조사한 게 법과 원칙대로 한 거래요. 이런 새끼를 앞으로 더 볼 게 있습니까? 볼 게 없지.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에 대한 질문에 뭐라고 했냐?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했다는 거죠. 검찰이 김 여사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대출한 채 조사를 진행한 행태는 황제조사라는 국민적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다. 이원석도 사후 보고만 받는 등 패승을 당했지요. 이원석은 그때 뭐라고 했냐?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새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모든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른 일로 여긴다니 그러고도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심우정, 김주현과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2014년도에 김주현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검찰과장으로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김주현이 주도해가지고 총장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인사라는 거죠, 지금이. 심 후보자 지명이 김수석을 통한 집권 후반기 검찰 장악 카드로 비치는 건 당연하다. 또 하나, 심우정 아버지 심대평이 충남지사인데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아주 또 친한 사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좋겠다 아주. 아유. 그래서 지금 한겨레는요 이원석한테 너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아 있는 동안 성역 없는 법치 실천해라고 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죠. 아니 이원석이가 총장 되고 힘이 그래도 있을 때도 안 했는데 한 달 남았는데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조선일보도 사설을 썼습니다. 검찰총장한테 제대로 하라고 조선일보도 사설을 썼어. 웬일이야? 신임 총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 심우정은 법무부 기술실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적이 있죠. 이때 윤석열이 이쁘게 본 거지. 이거는 믿을만한 놈인데? 그래서 지금 키워주고 있는 거죠. 심우정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검찰을 이끌어야 한대요. 지금 굉장히 검찰이 어려운 시기에. 왜 어렵냐? 국민들이 막 검찰을 신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이 김건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불러갖고 조사하는 바람에 수사 신뢰를 자초했고, 검찰이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구심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신임 총장마저 그 틀에 갇혀버리면 검찰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과제는 수사 지연 문제. 지금 굉장히 수사가 더디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고발된 지 4년 됐고요. 명국백 사건 7개월 만에 지금 수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뭉개면 안 된다는 거죠. 새 검찰총장 임기는 현 정권의 임기와 겹친다. 임기 말로 갈수록 정권 입장에선 자기들 문제를 덮고 무마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야, 난 조선일보는 정말 사악한 새끼들이라는 게 이 프레임을 딱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야 심우정 너가 총장이 되면은 정권의 이런 외압에 굴하지 말고 정권이 임기 말기로 갈수록 자기 문제 덮으려고 엄청 지금 막 애쓰는데 그런 거 빠지면 안 돼. 정권 외압에 지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갑자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골 때려요.
이러고 끝내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결론이 뭐냐? 갑자기 민주당은 얘기를 해. 민주당이 지금 이 전 대표를 방탄을 위해 수사검색 탄핵을 발의하고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검수완박 법안을 또 추진하고 있다. 이 외압도 더 심해질 것이다 하면서 야당의 외압으로부터 견디라는 거죠. 아 씨발 이게 말이 됩니까? 야당이 외압을 할 수 있어요? 나 웃겨 죽겠어 진짜. 조선일보 새끼들은요 정말 대단한 새끼들이라니까요. 이 프레임 전환이. 아니 검찰한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라, 정권 눈치 봐라, 보지 마라, 정권의 개가 되지 마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뭐라고 하냐? 마치 처음에는 정권의 외압에 구하면 안 돼, 할 말 하고 수사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가갖고 민주당의 외압을 잘 견뎌라 그러고 있어요. 아 민주당에 무슨 힘이 있다고? 야당에 무슨 힘이 있어요? 아 언제부터 야당 외압이라고 했습니까? 외압이라는 말 앞에 야당이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야당에 무슨 외압이 있어요? 나 웃겨 있어. 아니 권력의 외압, 용산의 외압, 청와대의 외압 이건 맞는 말인데 무슨 야당의 외압이야? 이 또라이 새끼들. 이 또라이 새끼들이에요. 야당의 외압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돌파하려면 검찰총장이 추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검찰은 설 자리가 없다. 황당해 죽겠어. 아니 윤석열 정권의 외압으로부터 이 견뎌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무슨 야당이야. 아 정말 이 또라이 새끼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하여간 이게 오늘 5번째 이슈였고요. 우리 이슈하는 사이에 우리님 오셨고요. 정은영 작가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6번째 이슈입니다. 뭐냐면 이것도 진짜 이게 오늘 사설들 중에서 저는 제일 골 때린 건데 한국일보와 동아일보가 사설을 썼어요. 우리금융 전 회장인 손태승 있죠. 손태승은 뭐 문제가 많은 인간인데요. 우리은행이 정말 황당하죠. 우리금융지주 회장 아니었습니까 손태승이? 근데 손태승 친인척들한테 지금 대출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 대출 받으려면요 서류 같은 거 엄청 많이 내고 사실은 이거 근거 같은 거 제출하고 대출 받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이 손태승의 그 친인척들한테 350억, 총 대출은 600억이 넘는데 그 중에 부당 대출이 350억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번엔 전 회장 친인척에 부당 대출한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은행 쓰고 있는데 진짜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그의 재임 때부터 퇴임 후인 올해 1월까지 28건 350억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당하게 대출한 게 350억인 거고 총 대출은 616억.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그 손태승과 관계가 없어요 라고 얘네는 얘기하겠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모든 대출이 이 손태승이가 우리 금융지주 회장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 벌어진 대출이에요. 손태승이가 회장이 아닌 기간에는 대출이 이렇게 없었어. 근데 회장으로 있는 동안 이 엄청난 부당 대출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왜 한 겁니까? 이건 당연히 손태승 보고 한 거겠지. 이게 말이 돼요? 씨발.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의 대출은 심사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서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 보증이 부적절했고 용도 외 유용도 부실하게 점검하는 등 기본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허술한 절차를 통해 수십 차례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손 회장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가능하지 않지요. 금융위원회도 전 우리금융회장과 연루 의혹이 있는 부당대출이 드러나면서 난감한 처지가 됐다.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당시 퇴출 위기에 처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을 공적 자금 3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1999년 한빛은행으로 합병한 것이 그 모태다. 혈세로 되살려낸 은행에서 내부 비리가 끊이지 않는 걸 지켜보는 국민의 실망이 얼마나 클지 금융당국과 우리은행은 헤아려야 할 것이다. 헤아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수사한 다음에 씨발 똑바로 처벌해야지. 동아일보도 사설을 썼습니다. 지주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해준 우리은행의 탈선. 대출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절차 위반은 물론이고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한다. 아니 사문서 위조만으로도 무조건 4년 이상의 형을 때려야 돼요. 앞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42차례에 걸쳐 616억을 대출했는데 그중 절반 350억이 뭡니까? 대출 심사, 사후 관리 등을 위반한 부당대출이라는 거죠. 2017년 우리은행에 오른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견임하다가 2020년 3월부터 3년간 회장을 연임했다. 손 전 회장이 은행 회장을 맡기 전엔 친인척 관련 대출이 5억 원도 안 됐었는데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대규모 부당대출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때 제가 사무리에서 방송을 했어요. 제가 이때 방송을 했습니다. 손태승에 대해서 여러분 반성을 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거 2017년부터 2019년 20년 이 손 회장이 연임하고 이렇게 헤쳐먹을 때 그때 어떤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금감원, 금은위원장 다 이거와 연관이 있지요. 사실은 이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금융위원장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딴 금융사고는 주주는 물론이고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러고도 어떻게 고객들에게 믿고 돈을 맡기라고 할 수 있겠나. 가뜩이나 손쉬운 이사장서로 억대 연봉을 받으며 눈총을 받아온 은행들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려하지 말고 책임자들을요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됩니다. 강력하게. 이게 오늘 6번째 이슈였고요. 다음 7번째 이슈는요. 마찬가지로 한국일보인데 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금 개혁. 연금 개혁 지난 국회에서 이미 다 됐죠. 합의안 다 만들어진 거를 국민의힘이 엎어버린 거거든요. 진짜 이 새끼들은 국민의힘 새끼들은 정말 너무 파렴치한 새끼들 같아요. 지금 여당 야당이 또 갑자기 연금 개혁 하자고 막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열받아요. 이거 지난 국회 때 사무리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국회 때 연금 개혁 서로 다 합의를 했어요. 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연금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보험료 얼마큼 낼 거고 앞으로 보험료 얼마나 받을 건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해요? 모수개혁. 모수개혁의 핵심이에요. 연금 개혁의 핵심은요 모수개혁이에요. 돈 얼마나 낼 거야. 그리고 연금 얼마나 받을 거야.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보험료를 얼마 낼지에 대한 현행 9%인 보험료를 13%까지 올리는 데는 합의를 했죠.
돈 내는 거 9%에서 14%로 13%로 올리자 합의했어. 그런데 앞으로 보험금 받는 거 몇 프로 할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안 됐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합의가 됐어요. 거의. 뭐냐면 보험금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을 현행 42%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이 여당과 절충안인 44%를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냈고 야당이 수용을 했어. 44%로. 그런데 결국 국민의힘이 이거 안 받아갖고 끝났어요. 미친 새끼들. 왜? 연금개혁 하려면은 모수개혁만 하는 게 아니고 구조개혁 같이 해야 돼. 구조개혁. 무슨 말이냐면 연금개혁할 때 뭐 하자는 겁니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이 전반적인 걸 다 묶어갖고 같이 개혁해야 되니까 연금개혁만 하면 안 돼. 같이 해야 돼.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연금개혁 하나만도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이걸 다 묶어서 하자고요? 이거 못해요. 이러면 하나하나씩 해나가야지. 물론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모수개혁만 서두르다 자칫 22대 국회는 물론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연금 구조개혁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연금개혁할 수 있는 개혁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구조개혁까지 포괄적 논의한다는 거는 이거는 모수개혁도 다시 무산될 거라는 회의론이 크다는 거죠.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도 지난 국회 때 백과사전식 개혁안을 국회에 던져놓은 걸로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국회 투기가 구성되면 초기부터 참여해 실효적인 여야정 협의에 적극 나설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개판인 새끼들이냐면요. 연금개혁 하려면 정부안이 있어야 돼. 정부안이.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요. 정부안이 없어요. 개새끼들 연금개혁 하겠다고 말만 하지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돈 내는 거 모수개혁에 써갖고 얼마 더 올릴 건지 받는 거 얼마 줄일 건지 내릴 건지 이런 거 없고 국회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있거든요. 공을 떠넘기는 거지. 왜? 욕먹을까봐. 이런 자세로 무슨 개혁을 합니까? 병신들.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가 야 정부 너희 빠지지 말고 너희가 먼저 안을 만들어 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연금개혁 윤석열 정부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무책임한 새끼들. 8번째 이슈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 불법 사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대요. 사채.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막 계속 온라인 통해 갖고 대부업체들이 막 지금 대출 문제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다 온라인에 등재된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 합법적인지 알고 들어가면요. 결국 불법 대출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말 사채의 이런 늪에 빠져버리고 그러면 이 불법 대출 업체에서 야, 네 돈 내가 갚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을 시키면서 다른 지인들을 또 불법 대출의 늪으로 또 이끄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야가 불법 사채 근절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동아일보는 일본처럼 이 불법 사채와 관련해가지고 이자를만 회수하는 게 아니고 원금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자. 그래서 아예 불법 대출이 이 발을 뭡니까? 이 아예 갑자기 적당한 단어가 기억이 안 올라.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자는 거죠. 보겠습니다. 야당이 불법 업체 등록 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대부업체 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선 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도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불리는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당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대부업체 등록이 너무 쉽대요. 은행 잔고에 1,000만 원, 은행 잔고에 1,000만 원만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만 있고, 그리고 18시간 강의 듣고 사무실만 있으면 누구나 다 대부업체 할 수 있어요. 대부업체 하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통장 잔고에 얼마? 3억. 3억으로 하고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해선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는 거죠. 지난 6월 동아일보 그 기사를 보면 그 히어로 콘텐츠 팀이 고발한 플랫폼 사채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정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 온라인 플랫폼을 찾은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 사채업자의 덫에 걸린다는 거죠. 처음 빌린 수십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만으로 불어나왔고 피해자들의 목을 죄인다는 거예요. 불법 사채업자들은 빚을 탕감해준다면서 피해자를 조직에 끌어들여 세를 불리는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 대부업체 등록이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워. 그리고 불법 사채를 해도 두려움이 없는 게 적발돼도 손해가 너무 작아. 불법 사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적발돼도 처벌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연 20% 법정 이자를 초과해 이자만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범죄자에게 원금과 이자까지 보장해주는 구조예요. 불법 사채로 막 40%, 50% 착취를 했어. 걸렸어. 그러면 20%까지는 받아. 근데 20% 이상 낸 거면 돌려줘. 그러고 있는데 이러니까 불법 사채가 지금 극성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걸리면은 원금까지도 다 그냥 토해내게 하자는 거죠. 과거에 일본이 그때 일본이 이 사채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2006년 이후 대부업의 문턱을 높이고 불법 사채의 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20년 사이에 불법 사채 피해자가 7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불법 사채의 원금을 환수하는 입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이게 동아일보의 오늘 사설이었습니다. 이게 8번째 이슈였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김경수 지사 복권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김경수 지사 복권으로 사실은 야권을 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야권이 싸워달라 그러는데 지금 오히려 김경수 복권 문제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만 지금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갖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너무 가슴이 아파. 야, 김경수 복권으로 민주당 흔들어야지. 왜 너희들이 싸우고 있어? 지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오늘 사설을 썼습니다. 진짜 웃겨 죽겠어요, 진짜.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야 공개 충돌. 이런 사례가 있었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야권이 분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친이계 같은 경우는 김경수 지사 복권에 대해서 막 반대하거나 기분 나빠하고 친문은 좋아하고 하면서 막 야권이 싸워야 되는데 막 여권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사례가 있었냐 그러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로 충돌을 빚고 있다. 한동훈이 김경수의 복권을 반대했잖아요. 제가 이거 어제 방송에서 했습니다. 한동훈이 얼마나 골 때린 새끼인지. 지가 법무부 장관일 때 사면 본인이 추진한 새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새끼지. 더군다나 오늘인가요? 박근혜 만나가지고 또 머리 조아리고 또 이명만 만나겠다는 거 아니야? 윤한 관계가 4차 충돌로 비하할 수도 지금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나 친윤계 인사들이 타당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 고유 권한만 강조하거나
여야 형평성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흥정하듯 접근할 일이 아니다. 김 전 지사가 2022년 말 복권 아닌 사면만 됐을 때 사면위원장을 맡은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다. 그럼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진 거냐라고 동아일보 묻고 있는 거죠. 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권 안에서 공개 충돌이 벌어지는 것도 참 희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이번엔 사면 복권 문제, 또 한 번 불거진 윤한 갈등. 막 가슴 아파 죽겠어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한다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런데 이거를 조선일보는 또 어떻게 포장을 하냐? 서로 다른 생각을 내놓고 입장을 조율해가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래요. 나 웃겨 죽겠어.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이게 사실은 뭐냐면 골 때린 거예요 사실요. 이게 정말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야. 이 새끼들이 둘 다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새끼들이거든요. 이게 폼이 넓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면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막 누구 사면해 그게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 사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면할 사람들을 자기들이 선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한테 보고 딱 올리면 윤석열이 결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형식이야.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이 소통하면서 합의를 하겠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사면자 명단을 대통령실에 딱 올릴 때는 이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당대표까지 다 당이 다 이게 그냥 당정청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미 뭡니까? 이 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 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여당 대표도 함께 조율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 윤석열이가 김경수 복권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한테 발표 몇 시간 전에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열받은 거지. 날 패싱했어? 그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사실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안이 나왔어. 언론이 공개했어. 그럼 그때는 이미 당과 당정청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다 하나가 돼가지고 나온 아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씨발 언론에서 복권한다고 명단 나왔는데 그거를 당대표가 나는 반대해.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둘 다 병신 같은 새끼들인 거지. 근데 이거를 조선일보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내놓고 입장을 조율해가는 거 이거 민주주의야. 그러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야 황당해요. 아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과 또 이재명 반대하는 모습 좀 나오면은 당내 혼란, 당내 갈등 그 시절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이게 민주주의야? 당정 갈등 그래야지. 아유 씨. 윤석열의 대통령 사면권 실시를 앞두고 여당 대표의 반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당정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 비치는 게 아니고 당정 갈등이 맞지 이 새끼야. 조선일보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국정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국민에게 왜 피해가 돌아가? 웃겨 죽겠어요 아주. 국정 파행. 이 정부는 지금 국정이 멈춰야 돼요. 웃겨 죽겠어. 그래서 마지막 이슈를 보면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딱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막 가슴이 아파. 얘네들은 지금 김경수 복권으로 민주당이 막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기는커녕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여권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요번에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더 이미지가 좋아졌죠. 왜? 지난 4월달인가요? 아니 4월달이 아니고 4월달이니까 그 선거 총선 패배한 다음에 윤석열이
이재명 만나갖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경수 복권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꺼리는 사람도 있으면은 대통령실에서 쓰지 않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아,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김경수 복권 안 시킬게요. 이재명 대표 대선하는데 김경수 있으면 거북하시죠? 복권 안 시키겠습니다 했을 때 만약에 이재명이 복권 시키지 마세요. 그랬어 봐요. 지금 난리가 났겠지. 근데 이재명은 그런 정치인이 아니에요. 뭐라고 한 겁니까? 개소리 하지 말고 나는 경쟁자 많을수록 좋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번에 다시 알려진 거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막 흔들려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더 공고해지고 있고 우리 여당이 지금 막 흔들리니까 보수 언론들이 막 사설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까지 준비한 그 5가지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한 주 또 피곤하게 시작하셨는데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무려 168분이 함께 하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사무리는 내일도 322일차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사무리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하시는 분들은 비록 내용이나 방송의 이런 퀄리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말로만 응원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응원은 어디서 나온다? 스마트폰에서 나옵니다. 스마트폰을 여시고 시청료와 월세 특기로 함께 해주셔야지 사무리가 힘이 나고 우리가 방송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럽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